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테슬라의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Q&A 세션 내용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공식 발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좀 더 날것의 정보들이 오가는 자리잖아요. 투자자나 분석가들의 날카로운 질문들, 또 거기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녹취록을 토대로 특히 테슬라가 강조하는 실제 세계 AI 전략이나 FSD, 옵티머스 로봇, 생산 계획 같은 핵심 정보들을 쏙쏙 뽑아낼 거고요. 마치 옆에서 같이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역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로보택시랑 완전 자율주행, FSD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역시 첫 질문부터 로보택시 현황이랑 FSD에 대한 게 나왔죠.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안전운전자 언제 빼는지 또 완전 무인 FSD 배포의 장애물은 뭔지 이런 걸 물었어요. 테슬라 답변은 좀 어땠나요?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자신감 있었어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진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오스틴의 상당 지역에서 안전운전자 없는 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거든요. 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근데 또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면서도 배포에 대해서는 편집증적일 정도로 paranoid about deployment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거죠. 뭐랄까, 자신감과 극도의 신중함이 공존하는 느낌. 편집증적 신중함이라 표현이 강렬하네요. 그만큼 안전에 신경을 쓴다는 의미겠죠? 다른 도시 계획 같은 건 없었나요? 아,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규제 승인 상황을 봐서 한 10개에서 12개 도시 정도로 로보택시 운영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했고요.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같은 주 이름도 직접 언급했어요. 꽤 구체적이네요. 그럼 새로운 도시에 갈 때도 바로 운전자 없이 시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설령 규제가 없다고 해도 새로운 도시에 처음 진출할 때는 한 3개월 정도는 안전 요원을 동반할 거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모를 예상치 못한 문제 있잖아요. 뭐 1만 번 주행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특이한 교차로 상황 같은 거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래요. 아,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잡으려는 거군요. 역시 편집증 수준의 접근이네요.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양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역시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 이야기도 나왔나요? 얼마나 쌓였대요? 네, 오스틴에서는 운전자 없이 이미 25만 마일 이상 달렸고 규제 때문에 운전자가 타야 했던 베이에어리어에서는 100만 마일 이상 주행했다고 밝혔어요. 와, 베이에어리어만 100만 마일이요? 네, 그리고 전체 FSD 감독화 주행거리는 총 60억 마일에 달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데이터가 FSD 성능 개선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0억 마일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럼 소프트웨어 자체, FSD 버전 14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이게 기존 버전이랑 좀 다른가요? 네, 그 질문도 나왔어요. 버전 14가 이전 버전이나 지금 오스틴 로보틱시랑 느낌이 다르냐? 개발 경로가 다른 거냐? 또 개선 초점이 단순히 개입률 줄이는 거냐? 아니면 승차감이나 기능 추가냐? 이런 걸 물었거든요. 답변은요? 테슬라는 일단 새로운 아키텍처 V14을 내놓을 때 최우선은 무조건 안전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 다음이 편안함 개선이고요. 아, 순서가 있군요. 안전 다음 편안함. 그렇죠. 그래서 VNA 4.1, 그니까 초기 버전은 안전하긴 한데 약간 덜컹거릴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용자는 좀 기다렸다가 승차감까지 개선된 V 4.2 버전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솔직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 말까지 FSD에 추론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추론 기능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냥 주변 상황 보고 피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훨씬 더 나아가는 개념이죠. 자동차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알아서 빈 주차 공간을 찾아내고 승객은 입구에 내려주고 혼자 가서 주차하고 뭐 이런 식이죠. 와,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아서 한다고요? 네, 지금 AI4 컴퓨터만으로도 이런 추론이 가능해져서 차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 리빙 크리처처럼 느껴질 거라고까지 자신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자율주행의 큰 도약이라고 봐야겠죠. 차가 살아있는 생명체라 정말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런 AI를 돌리려면 에너지도 엄청 필요할 텐데
에너지 사업 관련 질문도 나왔었죠? 네, 타이밍 좋게 딱 나왔어요. 특히 요즘 AI 붐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이나 파워월 수요는 어떤지, 공급 계획은 어떤지 물었어요. 특히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거기 전력 공급할 계획도 있는지 물었다면서요. 맞아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죠. 거긴 정말 전기를 엄청나게 쓰니까요. 테슬라 답변은 메가팩이랑 파워월 수요가 내년까지 아주 강력할 걸로 본다. 특히 휴스턴에서 내년에 나올 메가블럭이라는 신제품 반응이 벌써 좋다고 하더라고요. 메가블록이요? 그건 또 뭔가요? 아마 기존 메가팩보다 설치를 더 쉽게 하고 규모를 키운 그런 제품 같아요. AI나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딱 맞춰서 내놓는 거죠. 그리고 메가팩이 단순히 에너지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에너지 저장 말고 생산 쪽 이야기는 없었나요? 태양광 같은 거요? 있었습니다. 정책 변화 덕에 미국에서 주거용 태양광 수요가 확 늘었는데 버팔로 공장에서 만드는 테슬라 자체 브랜드 태양광 패널을 내년 1분기부터 공급할 거라고 했어요. 생산부터 저장, 소비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FSD랑 에너지 다음은 역시 테슬라 AI 야심의 또 다른 축, 옵티머스 로봇이겠죠. 이것도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옵티머스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시장에 내놓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델 훈련, 제조, 공급망 하나 쉬운 게 없죠. 테슬라도 어렵다고 인정하던가요? 네,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라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꽤 진척이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지금 팔로알토 본사에서는 옵티머스 로봇들이 막 24시간 돌아다니면서 방문객 안내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사에서요? 벌써요? 네, 근데 가장 큰 기술적인 어려움 중 하나로는 손을 꼽았어요. 사람 손처럼 정교하게 또 다양하게 물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데 그걸 만드는 게 진짜 어렵다고요. 그렇겠네요. 로봇팔은 봤어도 사람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건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성공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첫째가 방금 말한 정교한 손, 둘째는 자동차 FSD로 쌓은 실제 세계 AI 능력, 그리고 셋째는 이걸 다 구현할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건 테슬라뿐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죠. 특히 제조의 어려움을 엄청 강조했어요. 자동차나 컴퓨터는 기존 부품 공급망이 있잖아요. 근데 로봇 부품은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테슬라가 거의 다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품까지 직접이요? 완전 수직 통합이네요, 로봇에서도. 네, 그래야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가들이 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아니, 내년 말에 생산 시작한다면서 손 문제도 아직 어렵고 공급망도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거죠. 그에 대한 답변은 뭐였어요?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을 텐데. 테슬라는 생산 시작할 때도 하드웨어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닐 거라고 했어요. 생산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계속 설계에 반영하면서 개선해 나갈 거다. 약간 이런 유연한 접근법을 이야기했죠. 일단 시작하고 고쳐나간다. 네, 그런 셈이죠. 일단 내년 1분기, 아마 2월이나 3월쯤에 생산 준비가 된 시제품, 그러니까 양산 직전에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고요. 연말 생산 시작을 목표로 연간 100만 대 생산 규모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어요. 연간 100만 대요? 로봇을요?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엄청나죠. 근데 또 동시에 생산량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거라고도 했어요. 로봇 하나에 부품이 10,000개나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라도 생산이 느리면 전체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비전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옵티머스 4단계 가면 연간 1,000만 대, 5단계는 5천만에서 1억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게 왜 무한한 동 복사버그인지를 설명했어요. 무한한 돈 복사버그예요? 무슨 게임 용어 같은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옵티머스가 사람은 쉬어야 하지만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고 이론상 사람보다 생산성이 5배 높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지속 가능한 풍요를 누리고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선택이 되는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비전이죠. 노동이 선택이 되는 시대. 와,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 정도 파급력이면 돈 복사버거라는 표현도 이해가 갈 법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옵티머스 이야기 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경영권 관련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는 발언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저희도 중립적으로 전달만 드리자면 옵티머스 같은 강력한 기술, 심지어 본인이 로봇 군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걸 개발하는 자신에게 충분한 의결권, 한 20% 중반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였어요. 왜 그런 우려를 표한 거죠? 특히 SIS나 글래스 루이스 같은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내비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기관들이 기관 투자자들 의결권 행사에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규모와 잠재적 위험성을 생각할 때 안정적인 경영권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죠. 기술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테슬라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기술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모든 AI의 두뇌 역할을 할 AI 칩 개발 전략, 이것도 질문이 나왔죠. 특히 삼성과의 계약설 때문에 관심이 높았잖아요. 맞아요. 삼성이 TSMC만큼 잘 또 싸게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원질문에서는 AI6 칩을 언급했지만 테슬라가 답변하면서 AI5로 정정했어요. 아, AI5였군요. 네. 일단 지금 AI4 칩은 삼성이 아주 잘 만들고 있다고 칭찬부터 했고요. 중요한 건 AI5 칩 생산은 초기에 TSMC랑 삼성 둘 다 활용할 거라고 밝혔어요. 공급망을 이완화해서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죠. AI5 칩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다고 들었어요. 40배 향상이라고요? 40%가 아니고요? 네, 40배, 40X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AI5 칩은 뭐랄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전체를 다 아니까 실제 AI 구동에 필요 없는 기능들, 예를 들어 레거시 GPU 기능이나 이미지 신호 처리기 같은 걸 다 빼고 최적화했다는 거예요. 아,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뺐다. 그렇죠. 그래서 성능은 비약적으로 높이면서도 전력 효율, 그러니까 와트당 성능은 2, 3배, 비용 효율, 달러당 성능은 10배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단순히 엔비디아 같은 범용 칩 사다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접근이네요. 근데 테슬라가 늘 강조하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에 딱 맞는 걸 직접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거예요. 이 AI5 칩은 미국에 있는 TSMC 애리조나 공장이랑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 예정이고요. 차량이랑 로봇에 쓰고 남는 물량은 데이터 센터 AI 훈련에도 쓸 계획이라고 해요. 자체 칩을 대량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까지 이루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자, 이렇게 미래 기술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럼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드웨어 3 촬영 고객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하드웨어 사로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새 차 사라고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테슬라는 일단 하드웨어 3를 포기한 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FSD 기능을 새 차로 옮겨주는 프로모션을 가끔 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단은 자율주행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그 후에 초기 기술 도입에 기여한 하드웨어 3 고객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심지어 CFO 본인도 매일 하드웨어 3차를 몬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공감대 형성인가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내년 2분기에는 하드웨어 3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최적화한 V14 라이트 버전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건 하드웨어 3 사용자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오, V14 라이트 버전이요? 다행이네요. 자, 승용차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테슬라 세미 트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것도 질문이 나왔죠? 네, 세미트럭 공장 건설은 일정대로 잘 진행 중이고 올해 말에 시범 생산 시작해서 내년 초에 첫 라인 돌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트럭에도 자율주행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게 기차를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자율주행 기능은 당연히 적용될 거고요. 장거리 운송은 여전히 기차가 효율적이겠지만 단거리나 물류창고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라스트 마일 운송에서는 자율주행 세미트럭이 훨씬 유리할 거라 운송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당장 트럭 자율주행 개발에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일단 지금 개발팀 최우선 순위는 승용차 FSD 문제 해결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이 완성되고 트럭 데이터가 쌓이면 트럭에 적용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생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가능한 한 빨리 생산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연 3천만 대 생산 목표는 언제쯤이고 혹시 이걸 위해 단기 수익성을 좀 희생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질문도 있었죠. 네, 현재 생산 능력이 연 3천만 대에 약간 못 미치는데 앞으로 24개월 안에 빠르면 그보다 더 빨리 연 3천만 대 생산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물론 공급망 전체가 같이 가져야 한다는 단서는 달았고요. 2년 안팎이군요. 생산량 증가는 어디서 주로 올 거라고 했나요? 그게 흥미로운데 가장 큰 생산 증가는 내년 2분기 생산 시작 예정인 사이버캡에서 올 거라고 했어요. 사이버캡이요? 그건 또 처음 듣는데요. 사이버 트럭 기반 로보택시인가요?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을 전제로 설계돼서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고 생산비랑 운영비를 극단적으로 낮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차량일 거라고 해요. 로보택시 서비스를 만을 위한 전용 모델인 거죠. 와, 운전대 없는 차라. 그럼 생산 확대를 위해 수익성을 희생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FSD가 완성되는 순간 수요는 그냥 미친 듯이 폭발적일 거기 때문이래요. 핵심 질문은 차 안에서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냐 이거고 이게 되면 차 살 능력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살 거라는 거죠. FSD 완성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인간보다 훨씬 안전한 완전 무인 FSD 달성에 100% 확신한다. 앞서 말한 추론 기능 넣고 시뮬레이션 개선하면 차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질 거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어요. FSD 완성이 최고의 수요 창출 전략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럼 테슬라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핵심 역량은 뭐고 AI 기술은 어디까지 확장할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있었죠. 네, 이것도 답변이 재밌었어요. 테슬라는 처음에는 핵심 역량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필요하면 다 직접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고정식 배터리, 슈퍼차저 네트워크, 칩 설계, AI 소프트웨어 전부요. 마치 스타트업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 같다고도 했다면서요? 맞아요. 12개 스타트업 같다고 비유했죠. 그러면서 특히 옵티머스는 다시 한번 무한한 돈 복사 버그라고 하면서 풍요로운 미래의 열쇠라고 강조했고요. 오토파일럿 생각은 10년 전, 옵티머스 생각은 4년 전에 이미 했었고 자동차 만들고 대량 생산해본 경험이 로봇 개발에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필요한 걸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 그 자체가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까요? 테슬라 AI랑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 XAI의 AI, 그록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네, 이것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두 AI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라고요. 그록은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고 범용 인공지능 AGI를 목표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대요. 차나 로봇에 넣기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럼 테슬라 AI는요? 테슬라 AI 모델은 훨씬 작으면서도 그록 크기의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면서도 자동차나 로봇 같은 실제 세계 환경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지능 밀도, 인텔리전스 덴시티가 매우 높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한된 자원으로 실제 문제를 푸는데 특화됐다는 의미겠죠. 목적이 완전 다르군요. 그럼 서로 아예 교류가 없는 건가요? 기본적인 접근은 다르지만 일부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예를 들어 차 안에서 음성으로 그록이랑 대화한다거나 옵티머스가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 그록의 음성 기술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핵심적인 자율주행이나 로봇 제어 AI는 테슬라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네, 오늘 테슬라 Q&A 내용을 쭉 훑어보니 정말 FSD와 옵티머스라는 양날개를 단 실제 세계 AI에 엄청난 집중,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는 자체 칩, 에너지, 생산 혁신까지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단순히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운송, 에너지, 심지어 노동의 미래까지 바꾸려는 야망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만큼 넘어야 할 기술적, 생산적 과제도 많아 보이고요. 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이 AI 기반의 미래 중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완전히 일상화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장이나 가정에 들어올 휴머노이드 로봇일까요? 혹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나 에너지 기술의 발전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테슬라 Q&A 속 깊은 이야기들을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정보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